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지구에 존재하는 동물들의 다양성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지구 역사상 가장 거대한 생물은 공룡이었다고 믿고 있죠. 그 생각은 완전히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부만 맞다고 보는 게 정확하겠죠. 지구상에 존재했던 가장 거대한 육상 생물로 여겨지는 건 디플로도쿠스과에 속하는 초대형 초식공룡 암피코엘리아스인데요. 몸 길이는 30m에서 60m 사이, 무게는 무려 80톤에서 120톤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면에 육식 공룡들은 상대적으로 훨씬 작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스피노사우루스조차도 길이가 고작 15m 정도였고 몸무게는 약 9톤에 불과했죠. 그리고 지금까지 지구에 존재했던 모든 육식 생물들 중 최근까지 가장 거대한 것으로 여겨졌던 존재가 바로 메갈로돈이라는 이름의 신생대 중신세 시대의 상어였습니다. 이 거대한 상어는 길이가 무려 18m에 달했고 입에서는 길이 18cm짜리 이빨들이 삐죽삐죽 드러나 있었죠. 메갈로돈은 약 2000만 년 전 중신세부터 약 360만 년 전 선신세까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바다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살아있는 동물들 중에도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존재들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 중에는 무시무시한 포식자도 있고 조용하고 온순한 초식동물도 있으며 심지어는 우리 인간 가까이에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죠. 물론 인류는 과거에 수많은 거대 생물을 멸종시킨 전력이 있지만 지금도 육지에는 2층짜리 집만한 키에 몸무게 10톤을 넘는 코끼리가 돌아다니고 바다에는 길이 33m, 무게는 무려 170톤을 넘는 흰 긴수염 고래가 요요히 헤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갈로돈은 그야말로 극도로 위험한 포식자였고 전성기 시절에는 지구 전체의 대부분을 지배하던 절대 강자였죠. 힘과 잔혹한 면에서 이 거대한 상어를 능가할 존재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적어도 비교적 최근까지는 그렇게 믿어져 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레비아탄의 발견. 2008년 페루 이카시에서 남서쪽으로 35km 떨어진 피스코 지층에서 믿기 힘들 정도로 커다란 이빨이 박힌 두개골이 발견되었습니다. 발견 직후 이 두개골은 페루 수도 리마에 위치한 자연사 박물관으로 보내졌고 그 조사는 벨기에 왕립자연과학연구소의 직원 올리비에 랑베르시가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두개골이 지금까지 한 번도 보고된 적 없는 이미 멸종한 초대형 향유고래종에 속하며 그 연대가 약 1200만 년에서 1300만 년 전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서 메갈로돈이 바다의 절대 지배자였다는 기존의 인식은 완전히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는 수정이 불가피해졌죠. 그리고 2010년 고생물학자들로 구성된 연구팀이 이 중신세 시대의 거대한 향유고래 화석, 이른바 레비아탄 멜빌레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 화석에 성경에 등장하는 괴물 레비아탄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발견된 두개골이 전설 속 괴물의 머리처럼 믿기 어려울 만큼 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 두개골의 길이는 약 3m에 달했으며 수많은 이빨이 달려 있었고 그중 가장 큰 것은 길이 36cm에 이르렀습니다. 이빨 크기만 놓고 본다면 레비아탄은 지구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육식동물 중에서도 단연 1위였습니다. 참고로 유명한 티라노사우루스의 이빨은 그보다 작은 30cm에 불과했죠. 즉 이빨의 크기만 따지자면 티라노사우루스는 레비아탄에 이어 명예로운 2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레비아탄의 몸 크기에 대해서는 발견된 두개골의 크기를 기준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대한 포유류의 나머지 골격은 오늘날까지 전혀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생물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레비아탄의 전체 몸 길이는 약 13m에서 20m 사이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현대의 향유고래도 크기 면에서는 그 선조에게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현재 살아있는 수컷 향유고래의 경우 몸 길이가 20m에 이르고 몸무게는 무려 70톤에 달하죠. 다만 암컷은 수컷의 절반 정도 크기에 그칩니다. 현대의 향유고래는 평생 동안 계속 자랍니다. 다시 말해
나이가 많을수록 점점 더 커지는 특성이 있는 셈이죠. 이 중신세의 괴물이 향유고래 상과에 속한다는 점은 아무리 의심이 많은 과학자라고 해도 거의 이견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중신세의 향유고래의 조상이 오늘날 그 후손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를 갖추고 있었다는 점 역시 분명하죠. 그중 가장 무서운 무기는 강력한 턱을 지닌 레비아탄의 입이었고, 그 안에는 뾰족한 원뿔 모양의 이빨들이 빽빽하게 줄지어 있었습니다. 이 이빨은 단순히 고기를 물어뜯는 것뿐 아니라 단단한 뼈까지도 뚫고 지나갈 수 있었죠. 연구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레비아탄의 턱 힘은 무려 10만 뉴턴에 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주목할 점은 현대의 향유고래가 아래 턱에만 이빨이 나 있는 반면 레비아탄은 위아래 턱 모두에 이빨이 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레비아탄은 먹잇감을 물어뜯는 것은 물론 단단히 붙잡아 절대 놓치지 않도록 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다양한 포식자의 특성이 결합되면서 레비아탄은 거대한 바다 생물을 사냥하기에 완벽한 헌터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현재 향유고래는 아침, 점심, 저녁을 통틀어 대부분 거대한 오징어를 즐겨 먹지만 레비아탄의 식단은 훨씬 더 다양했던 것으로 보여요. 레비아탄은 고래, 돌고래, 바다표범, 심지어 상어까지도 사냥해 먹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레비아탄 멜빌레이 대 메갈로돈, 승자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아무리 메갈로돈이 커다랗고 날카로운 이빨을 가졌다고 해도 레비아탄은 그런 상어를 간단히 두 동강 내고 곧바로 삼켜버릴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메갈로돈만큼은 예외였고 레비아탄에게도 꽤나 까다로운 상대였을 거예요. 두 포식자는 거의 같은 시기에 바다를 누비며 같은 해역에서 사냥을 했습니다. 단 레비아탄의 서식지는 주로 남미 주변의 따뜻한 바다로 한정되어 있었죠. 이에 반해 오늘날의 향유고래는 극지를 제외한 전 세계 바다 대부분에 걸쳐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메갈로돈은 훨씬 넓은 해역에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상어는 아열대성 해역뿐만 아니라 수온이 12도에서 27도인 온대 바다에서도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둘이 마주쳤을 가능성도 있긴 하겠지만 아마 직접적으로 맞붙는 일은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레비아탄과 메갈로돈은 크기와 몸무게 면에서도 비슷했습니다. 두 생물 모두 길이는 약 20m, 무게는 최대 57톤에 달했죠. 하지만 사냥 방식은 서로 확연히 달랐습니다. 메갈로돈은 보통 밑에서 위로 공격을 가하면서 날카로운 이빨로 먹잇감의 부드럽고 방어가 약한 부위를 찢어냈습니다. 반면 레비아탄은 몸무게의 35%를 차지하는 거대한 머리로 상대를 세게 들이받아 기절시킨 뒤 마지막 일격으로 머리를 물어 숨통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이 둘 사이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다른 데 있었는데요. 그것은 레비아탄 멜빌레이는 물속에 살면서도 포유류였고 메갈로돈은 단순히 거대한 원시 어류였다는 점입니다. 지능면에서는 메갈로돈이 레비아탄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상어에게는 레비아탄이나 현대의 향유고래처럼 무리를 지어 전략적으로 사냥할 만한 지능이 없었던 것이죠. 레비아탄과 현대의 향유고래는 최대 10마리에서 15마리 정도가 모여 하나의 무리를 이루며 함께 행동하는 사회적 동물이었습니다. 물론 메갈로돈이 레비아탄보다 빠르고 민첩했지만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능력에서는 레비아탄이 훨씬 우위에 있었습니다. 레비아탄은 상황에 따라 훨씬 고도화된 지능을 활용해 동료들과 협력 사냥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 이 두 거대 포식자가 1대1로 진짜 맞붙었다면 양쪽 다 큰 피해를 입고 끝났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승부의 추가 레비아탄 쪽으로 기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물론 실제로는 이 둘이 서로를 피하면서 살아갔을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리고 그것은 사실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신세의 바다는 정말 다양한 해양 생물들로 가득했고 양쪽 모두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먹잇감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멸종의 원인. 레비아탄 멜빌레이가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한 생물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완전 무결해 보이는 동물이 오늘날까지 살아남지 못했다는 게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현대의 향유고래와 마찬가지로 이 중신세의 괴수도 자체적인 반향 위치 탐지 시스템, 즉 에코로케이션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통해 최대 1에서 2km 떨어진 먹잇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레비아탄이 먹잇감으로부터 되돌아오는 소리의 반향을 감지하는 데 사용한 기관은 바로 스퍼마세티, 향유기관이라 불리는 거대한 지방덩어리였습니다. 향유고래가 무슨 착한 일을 해서 이런 걸 갖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스퍼마세티, 향유기관은 자연이 향유고래에게만 허락한 특별한 선물이죠. 이 기관은 머리 안에 자리잡고 있으며 전체 두부 무게의 무려 35%나 차지합니다. 바로 이 스퍼마세티 향유기관 덕분에 레비아탄은 원하는 방향으로 소리를 쏘아보낼 수 있었고 그 반향을 정확히 포착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에코로케이션뿐 아니라 향유고래는 이 스퍼마세티 향유기관 덕분에 최대 수심 2km까지도 오랫동안 잠수할 수 있었습니다. 일정한 깊이에 머무르기 위해, 즉 부력을 0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스퍼마세티 향유의 온도를 고작 3도만 조절하면 됩니다. 부력을 증가시켜야 할 때는 머리로 유입되는 혈액량을 늘려 스퍼마세티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잠수할 때는 혈액 유입이 줄어들면서 스퍼마세티가 차가워지고 몸의 밀도가 증가해 가라앉기 쉬워지죠. 이처럼 완벽한 시스템은 현대의 첨단 잠수함도 부러워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스퍼마세티 향유기관은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바로 머리로 들이받을 때 충격을 흡수해주는 완충장치 역할입니다. 특히 이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건 다 자란 수컷들인데요. 왜냐하면 짝짓기 처리되면 수컷들끼리 암컷을 두고 머리를 들이받으며 치열하게 싸우기 때문이죠. 이렇게나 훌륭한 특성을 가진 동물이라면 충분히 현대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이 거대한 고래가 바다를 누빈 기간은 겨우 400에서 500만 년밖에 되지 않았고 생물종의 진화 역사로 보면 정말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레비아탄 멜빌레이가 살아남지 못한 이유는 바로 그 거대한 몸집 때문이었습니다. 약 500만 년 전 중신세 말기, 지구는 급격히 추워지기 시작했고 그 결과 바다 생물들의 개체수가 폭락하게 되었죠. 이렇게 갑작스럽게 먹이 자원이 줄어든 건 레비아탄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의 향유고래는 주로 깊은 바다의 안정적인 수온에서 살아가는 거대한 오징어를 먹이로 삼지만 레비아탄은 그보다 훨씬 덩치 큰 생물을 사냥해 먹었습니다. 레비아탄이 사냥하던 대표적인 먹잇감은 수염고래류였는데 이들은 크릴 같은 플랑크톤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구 전역이 냉각되면서 플랑크톤이 사라졌고 그 뒤를 이어 수염고래류를 비롯한 레비아탄의 먹이 생물들까지도 차례로 멸종하고 말았죠. 몸무게 40에서 50톤에 달하는 포식자가 몸을 유지하려면 작은 물고기 몇 마리로는 턱없이 부족했겠죠. 결국 레비아탄은 짧은 시간 안에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멸종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구상에서 가장 무서웠던 두 포식자의 맞대결은 이제 오직 허구의 영화 속에서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레비아탄 멜빌레이와 메갈로돈이 활약했던 시대는 생각보다 길지 않았죠. 하지만 이 전설 같은 두 생물, 거대한 향유고래와 초거대 상어는 이미 대중문화 속에 깊숙이 자리잡았고 고대 바다의 신비와 압도적인 힘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혹은 싫어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